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봅시다. 자, 용승과 침강. 용승은 이제 바닷물이 솟아오르는 거고요. 침강은 바닷물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밀도에 의해서 아까 가라앉는 거 해수의 심층순환을 했었는데 이제 바람에 의해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표면에서 해수가 이동하는 방향은요. 해수면 위에서 바람이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불게 되면은 북반구에서는 풍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수가 흐른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약간 전향력 때문에 그래요. 북반구에서는 풍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고요. 남반구는 왼쪽 45도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알겠죠? 이거는 서로 전향력이 반대라 그래요. 북반구가 풍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이면 남반구는 풍향의 왼쪽 45도예요. 다음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해수는 당연히 유속은 느려지고 이동 방향은 점점 더 오른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 이건 표면에서 그렇다라는 소리고 평균적으로 심해하고 표층하고 합쳐서 봤더니만 북반구에서는요. 풍향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풍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자,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여기에서 북풍이 불면, 여기서 해수는 어디로 간다는 소리요? 바람의 오른쪽 직각, 오른쪽 직각 방향이니까 이쪽이네요. 일로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북풍이 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북풍이 불면은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이니까 이렇게 해수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네.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던 해수가 여기로 이동을 하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비죠? 이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래에서 해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용승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연안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해수가 몰리잖아. 거기서 빵 부딪히다 어디로 가겠어? 아래. 침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안 쪽에서 만약에 해수가 빠져나온다. 그럼 그 연안은 뭐가 일어나요? 용승. 연안 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한다. 그럼 연안 쪽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침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 그래서 용승하고 침강은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불면 풍향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는데 이때 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심해의 찬 해수가 표층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연안 용승 북반구는 남풍이 지속적으로 불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여기 있던 해수가 여기로 이동을 하니까 이 부분이 비고 여기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래에서 위로 뭐가 일어나요? 용승이 일어나게 되고 반대 방향으로 불면은 해수가 아래로 침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동해안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을 보면은 봐봐요. 우리나라 동해안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동해안에서 동해안 연안 용승이 일어나려면 여기 있는 해수가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수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려면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불어야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풍이 불어야 돼요? 무슨 풍이야? 남풍. 남에서 북으로 가는 남풍이 불어야 될 거고 만약에 서해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려면 서해안에 용승이 일어나려면은 서해안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해수가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되겠죠. 북풍.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용승과 침강의 종류는 연안 용승이 있고 연안 침강이 있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그 이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서 연안 쪽으로 간다. 그럼 뭐야? 연안 침강. 연안에서 먼바다로 나온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용승.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개념으로 적도 용승이 있어요. 자, 적도 용승은요. 적도 해역에서 무역풍 때문에 일어나는 용승인데 여러분들 무역풍이 자, 이거를 적도를 위에서 봅시다. 이 항공샷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적도예요. 이렇게. 여기서 북동 무역풍이 불죠. 적도에서 이렇게 불어요. 이쪽 북반구야. 북동 무역풍.
여기서 남동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여러분들 해수가 가운데로 몰릴 것 같지만 실제로 해수의 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 방향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죠. 남반구는 왼쪽 직각 방향이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죠. 여기 있는 해수가 양쪽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발산해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비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승해서 올라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도 용승은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무역풍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네. 그 다음에 저기압하고 고기압에서의 용승과 침강,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기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용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하게 그냥 약간 맥락 없이 이해를 해보면 저기압은 뭐가 일어나니까 상승 기류가 일어나니까 바람이 위로 상승한다. 그래서 이 딸려오는 바람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용승된다. 고기압에서는 하강 기류가 일어나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람이 내려오니까 이 바람에 밀려서 침강이 일어난다.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반구 기준으로 보면은 바람 방향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하니까 밖으로 발산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산해 버리니까 이 빈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일어나요? 용승. 고기압에서는 반대로 해수가 몰리니까 침강.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기압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용승. 고기압에서는 뭐가 일어난다? 침강.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람으로 이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맥락으로 이해를 하려면 고기압은 뭐가 되니까 하강 기류니까 바람이 내려오잖아. 그 바람에 눌려서 해수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니까 그 상승 기류 때문에 해수가 따라 올라온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는 저렇게 바람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용승이라고 하는 건 찬 해수가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찬 해수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어장이 잘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심층에서 포함된 영양염료가 표층에 공급이 돼서요,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플랑크톤이 번성을 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안개도 자주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해수면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해수 냉각 때문에 서늘해져서 안개가 자주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침강을 하게 되면은 표층 해수가 아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용존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침강을 하게 되거나 용승을 하게 되거나 수온 약층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침강하게 되면 표층수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뜻한 해수가 모여서 표층 수온이 상승하고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깊어져 버려요. 왜? 온수층 두께가 어떻게 되니까? 두꺼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침강을 하게 되면은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지고요. 용승을 하게 되면은 수온 약층의 깊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 얕아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엘니뇨 때 페루 해안, 페루 연안 용승이 강화되어 약화돼요. 엘니뇨 때 용승이 강화되어 약화돼요. 무역풍이 약화돼서 생기는 게 엘니뇨잖아요. 무역풍의 약화로 인해서 용승이 약화돼요. 용승이 약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온 약층 깊이가 얕아집니다.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용승이 약화되니까, 용승이 약화되면은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됩니까? 엘니뇨 때, 이거는 상관이 없다. 소리. 온수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라서 연관이 안 되네요. 미안. 삭제. 자, 그 다음에 엘니뇨하고 남방진동. 자,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보면 무역풍의 강화, 약화로 인해서 엘니뇨하고 라니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무역풍의 변화로 적도 부근 태평양,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에 수온이 변하게 되는 현상이 이제 엘니뇨, 라니냐인데, 보통 엘니뇨는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집니다. 왜요? 무역풍이 어떻게 돼서요? 약화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라니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서 중앙태평양까지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낮아집니다. 이 경우는 무역풍이 강화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상시하고 엘니뇨 시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평상시에는 무역풍이 어느 정도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적도 해류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남극순환 페루 해류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무역풍에 의해 동태평양에 있는 따뜻한 해수가 서태평양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평시가 되면 이 서태평양이 고수온이 되고 동태평양이 저수온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엘니뇨가 돼버리면 무역풍이 약화가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는 남쪽도 해류가 잘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수온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상승해요. 고수온이 돼버려요. 그래서 역으로 이렇게 역류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바람으로 잘 이동이 안 되니까 동태평양이 고수온이 돼버립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고수온이 돼버리면 여기가 저수온일 때보다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혼합층이 두꺼워집니다. 네, 혼합층이 두꺼워지고 그래서 수온 약층의 깊이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그래서 이때 또 용승도 어떻게 됩니까? 약화돼요. 여기 또 수계가 잘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용승이 올라와야 되는데 용승이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 다음 라니냐가 되면은 무역풍이 너무 세져 버리니까 여기 있던 해수가 일로 너무 많이 가버린다. 여기 상대적으로 평시보다 더 원래도 고수온이지만 여기서 더 고수온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태평양에서 연안 쪽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표층 해수가 증가를 해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더 낮아져요. 여기가 더 저수온이 돼 버리고 여기 있는 해수가 더 많이 이동을 하니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용승이 더 강화됩니다. 용승이 너무 세져요. 그러니까 찬바닷물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수온이 더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평상시하고 엘니뇨 시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보면은 일단 표층 수온이 서태평양 쪽은 당연히 높아요. 온난수역의 두께가 두꺼워요. 동태평양은 용승이 일어나서 표층 수온이 낮고 서태평양에 비해서 온난수역이 얇아요. 이게 평시예요. 그런데 엘니뇨가 돼버리면 무역풍이 약화가 되니까 자 서태평양은 여기 있던 온난한 해수가 잘 이동을 못 해옵니다.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래서 온난수역의 두께가 어떻게 됩니까? 얇아집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여기가 저수온이고 여기가 고수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기류 이렇게 와서 하강기류 이렇게 순환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압대, 여기가 고압대, 고기압, 저기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게 여기가 고수온, 여기가 저수온.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여기가 저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 서태평양에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기가 수온이 상승을 하니까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수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순환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가 저수온에 해당이 돼서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쪽이 고기압에 해당이 되고 동태평양 쪽이 저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용승이 약화돼서 표층 수온이 높아지고 온난수역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수온 약층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져 버리는 거예요.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엘니뇨는 이거보다는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자, 이게요 수온이
높은 곳이, 자, 하나만 정리를 하면 이제 반대가 되니까, 자, 수온이 높은 곳은 기압이 어떻게 돼요? 기압이 어떻게 돼? 수온이 높은 곳, 기압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렇죠? 수온이 높은 곳은 증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요. 자, 기압이 낮아요. 수온이 높은 곳은 기압이 낮고 증발이 활발해져요. 증발이 활발해지면 구름의 생성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집니다. 알겠어요? 구름의 생성 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구름 최상단의 온도가 그럼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구름의 생성 높이가 높으니까 구름 최상단의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자료가 주어지는데, 이제 가장 원초적이고 간단한 게 뭘 주어지는 거예요? 평소하고 관측 시점하고의 온도차, 수온차를 주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수온이 높아졌어, 동태평양이. 그럼 뭐예요? 엘니뇨죠. 평소보다 그러면은 수온이 높아지면은 기압은 낮아지죠. 기압이 관측 시기가 평시보다 더 마이너스 값이야. 그럼 평소보다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뭐예요? 엘니뇨예요. 그 다음에 구름의 생성 높이를 봤더니만 평시보다 더 높아. 그러면 증발이 활발했다는 소리고 수온이 높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엘니뇨예요. 그러니까 엘니뇨를 동태평양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서태평양 자료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온이 높은 곳은 기압이 낮고 증발이 활발하니까 구름의 생성 높이가 높아진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측시하고 평시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냐로 결국에는 엘니뇨냐 라니냐를 판단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 조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수온 변화, 기압 변화, 그다음에 구름의 높이 변화, 구름 최상층의 뭐 온도 변화,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를 잘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갖다가, 알겠죠? 단순히 온도만 갖다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엘니뇨하고 남방진동을 보게 되면은 이제 워커 순환이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는 고수온이니까 저기압이 발달, 여긴 비가 많이 내리고, 동태평양에서는 수온이 낮으니까 고기압이 발달해서 찬 공기가 하강을 해서 여기서 거대하게 이렇게 크게 순환을 일으켜요. 이게 워커 순환인데, 엘니뇨, 라니냐가 돼버리면 이 워커 순환의 이 기압 차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러니까 이쪽이 너무 수온이 많이 높아지니까 비가 내리긴 하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쪽 서태평양은 뭐가 돼요? 라니냐 때 홍수. 여기서는 더 비가 더 많이 안 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뭄. 이렇게 되는 거고, 엘니뇨 시기가 되면은 동태평양 중앙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기가 고수온, 여기가 저수온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상승 기류가 활발하죠. 여기서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비가 많이 내리니까 동태평양 연안에서 홍수가 내리고 홍수가 나게 되고, 서태평양에서는 하강 기류가 강해지고 고기압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이 남방진동은 엔소라고 하는데,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 등의 동태평양과 서태평양 사이에 기압 변화가 시소와 같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남방진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보면은 이게 옆에 글이 나와 있죠.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 연안의 온수층의 두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라니냐 때는 대단히 얇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온수층을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합층의 두께가 어떻다? 두껍다. 그죠?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깊다. 근데 라니냐 때는 그렇게 반대다. 동태평양하고. 그 다음에 엘니뇨와 남방진동.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해수면의 온도 변화이고, 남방진동은 대기압 분포 변화인데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엘니뇨하고 남방진동을 섞어서
and so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기압 차예요. 지금 타히티의 해면 기압이 여기가 동태평양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시보다 여기가 기압이 낮을 때가, 타히티의 해면 기압이 평시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관측시가 평소보다 더 낮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엘니뇨. 평시보다 높으면 라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네. 그래서 이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전 지구적 현상이기 때문에 수온 변화, 해양 생물의 감소 등으로 해양 변화, 해양 환경이 변하고요. 기압 배치 변화로 가뭄, 홍수, 태풍 등의 기압 변화, 그다음에 어획량의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연결돼서 한꺼번에 영향을 미친다. 엘니뇨 때에는 동태평양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서태평양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서는 가뭄이 심해지고 동태평양 연안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라니냐 때는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엘니뇨 라니냐에서 무조건 문제가 하나 이상 꼭 출제가 돼요. 그리고 준 켈러에 해당하는 자료 분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 잘 해석을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단원이에요. 알겠죠? 네. 자, 수능 1점짜리 한번 보자. 자, 1번. 해수면 위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표층 해수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게 보면은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남반구에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 방향은 풍향의 무슨 방향? 왼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남반구, 그죠? 북반구는 오른쪽 직각 방향.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느 연안에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의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해역이 남반구에 있는 경우에 바람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까? 왼쪽.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동에서 서쪽으로, 연안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 이 해역이 북반구에 있는 경우 연안 용승 또는 연안 침강에 의해서 AB에서 표면의 수온, 그러면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해수가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해수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연안은 뭐가 일어나요? 용승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A 해역에서 수온은 어떻게 돼요? 용승 때문에 낮아지고 B 해역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방향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용승이 일어나면 심층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심층수는 저수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온이 용승이 일어나는 해안은 낮아진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잘 나왔네, 이 문제. 자, 적도 부근의 태평양 두 해역 A, B를 나타냈대요. 평상시하고 비교할 때 라니냐 때 D 시기는 어떻게 돼요? 수온이 하강하죠. 그죠? 그 다음에 평상시와 비교할 때 라니냐 때 B 시기에서 일어나는 거는 용승이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죠. 바람이 너무 세지니까. 강화. 평상시와 비교할 때 엘니뇨 시기에 A 시기의 해수면의 높이는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화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무역풍이 약화되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하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엘니뇨가 돼 버리면은 여기가 상대적으로 뭐가 돼요? 고기압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고기압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 침강. 그렇죠? 저기압에서 용승. 이렇게 얘기했었죠. 평상시와 비교할 때 엘니뇨 시기에 A 해역의 해수면의 기압, 엘니뇨 때는 여기가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의 기압은 상승이 되겠죠. 자, 평상시와 비교할 때 엘니뇨 시기의 B 지역의 강수량은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의 해수온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수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쵸? 요거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대단히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좀 이해도가 좀 높아질 것 같아요. 자, 수능 3점 풀이 질문 받아봅시다. 자, 2번. 그린 가와 나는 북반구 해수면에 형성된
고기압과 저기압의 풍향을 동서방향 단면으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불어가는 거니까 어디에서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남풍, 얘는 북풍, 얘는 뭐가 돼요? 여기가 북풍, 얘 남풍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가에서 표층 해수는 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은 가에서 표층 해수는 해수면 가 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는, 그럼 이게 기압을 뭘로 해석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의 풍향을 동서단면, 고기압하고 저기압, 저기압하고 고기압의 단면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거 북풍 남풍이 아니구나. 이렇게가. 자, 보자. 고기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고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어떻게 돼요? 불어 나가죠. 그렇죠. 그럼 동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불어 나오고 서쪽에서 불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압은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가니까 얘가 누구예요? 저기압, 얘가 고기압 이렇게 되겠네요. 동풍 남풍으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압 중심의 단면으로 봤으니까 여기를 자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불어 들어가고 얘는 불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고기압, 얘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기압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고기압에서 표층 해수는 어떻게 돼요? 발산해요, 수렴해요? 고기압에서는 발산하죠. 그러니까 표층에서는 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는 그러면은 표층 해수는 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그러니까 용승을 할 거냐 침강을 할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고기압에서는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고기압에서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나가니 해수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되니까 해수가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모이죠? 해수가 가운데로 모일 거 아니에요.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니까. 그죠?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가니까 해수가 어떻게 돼요? 중앙으로 모여요. 그럼 모인 해수는 어떻게 돼요? 아래로 침강하겠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로 해수가 수렴을 해서 수렴한 해수가 아래로 내려오니까 여기서는 침강이 일어나게 되고 저기압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해수는 기압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이 아니라 해수는 어떻게 돼요? 기압 중심으로 모이죠. 표층 해수는. 그래서 가에서는 용승이 아니라 침강. 이것도 틀렸고. 나에서 해수의 온도는 기압 중심의 주변보다 더 낮다. 나에서는 해수면의 온도가 기압 중심 부변보다 낮다. 왜 낮냐면 뭐가 일어나요? 용승이 일어나잖아요. 용승이 일어나면 심해수가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표층 해수의 수온이 더 낮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네. 4번. 그림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적도 부근의 태평양에서 관측한 해수면 관측 수온의 편차예요. 평년가. 그러니까 이쪽이 어디예요? 동태평양이고 여기가 서태평양이에요. 이거 보고서 괜히 여기가 동서라고 보면 안 돼요. 경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줬기 때문에 오른쪽이 동태평양이고 왼쪽이 서태평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여기 가운데가 날짜 변경선이 있단 말이야. 180도. 이쪽이 태평양 동해안이에요. 여기가 서해안이고 이거 보고 여기 동쪽 이렇게 보면 안 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지금 쭉 봤더니만 해수온이 낮아지는 시기가 어디냐면 약간 푸르스름한 요 A식인 여기가 푸르스름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여기는 저수온 시기예요. 그다음에 요 B식인 여기가 불구스름하게 나타나는 걸로 봐서 여기가 고수온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수온 시기니까 언제예요? 여기가 엘니뇨. 저수온 시기니까 여기는 동태평양이 라니냐. 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기역의 동태평양의 용승은 B보다 A 시기에 강한 게 맞죠. 엘니뇨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용승이 약화니까. A 시기의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평소보다 더 높죠. 라니냐 때는. 그렇죠? 낮은 게 아니라 높아야 되겠죠. 관측 해역에서 동서방향의 해수면의 기울기는 언제 커집니까? 라니냐 때 더 커집니다. 수온 차이가 커지는 건 언제예요? 라니냐 때 커져요. 왜냐면 엘니뇨가 되면 원래는 수온이 서태평양이 고수온이고 여기가 저수온이어야 되는데 동태평양의 수온이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온 차이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온의 기울기는 라니냐 때가 더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린 간은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차. 자, 이게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편차. 이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다 적다는 결국에는 뭘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구름의 양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구름의 양이 많으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할 거고 구름의 양이 적으면 많이 도달할 텐데 이 구름의 양은 결국에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은 상승 기류가 얼마나 강하냐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압이 형성이 될 거냐, 수온이 상승을 할 거냐. 결국에는 구름의 양이 평소보다 더 그러니까 구름의 양이 적어지려면 해수온이 낮아져야 되는 거고 해수온이 낮아지면은 상승 기류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언제? 엘니뇨 때는 어떻게 되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더 많아집니다. 왜? 어디가? 수온이 올라가요. 동태평양에 올라가죠. 동태평양의 저기압이니까 상승 기류 때문에 구름이 많이 생기죠. 상대적으로 서태평양은 고압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구름이 잘 발생을 안 하죠.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평년보다 늘어났다. 그럼 구름의 양이 어떻게 됐다? 구름의 양이 적었다. 그럼 구름의 양이 적었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기압이 어떻게 됐다? 높았다. 그러니까 기압이 높았다라는 수온이 어떻게 됐다? 낮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결국에. 자, 따라서 A 시기하고 A 시기는 지금 낮은 거구나. 그죠? 구름의 양이 A 시기는 여기 맞네.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마이너스니까 구름의 양이 많음이네. 많음. A가 요 시점이니까 B는 구름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적음이죠. 네. 그러니까 구름 양이 많으니까 이거 반대네. 기압이 낮았고 수온이 높았고, 이렇게 보는 게 맞네요. 그죠? 따라서 구름의 양이 많았다. 그럼 수온이 상승을 해야 되는 시기, 어떻게 돼요? 수온이 상승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평소보다 수온이 상승하려면은 무역풍이 어떻게 돼야 돼요? 더 강화된 시기겠죠, 결국에. 따라서 요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라니냐가 되는 거고요. 요때는 엘니뇨가 되는 거겠죠. 이거 종종 출제가 되는 유형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름의 양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을 구분을 해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A와 B 중 한 시기에 1년 동안 관측한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를 나타냈대요. A와 B는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 중에 하나다. 지금 보면 동태평양의 수온, 여기서 20도가 나타나는 등수원선의 깊이를 보면 이때는 20m, 40, 60, 80이죠. 그러면은 점점 20도씨의 수온이 나타나는 수온의 깊이가 어떻게 돼요? 깊어지잖아요. 20도씨까지 나타나는 수온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소리는 뭐예요? 온수대의 깊이가? 온수대가 두꺼워진다는 소리잖아요. 결국에는 더 깊이까지 20도씨가 나타난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온수대가
두꺼워지는 거고, 온수대가 두꺼워지니까 언제라고 봐야 돼요? 엘니뇨다. 언제? 요때 10월쯤이 엘니뇨가 발생을 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엘니뇨 시기니까 B에 해당이 돼야 되겠지? 틀렸죠? B일 때, 엘니뇨일 때는 서태평양은 가뭄, 그죠? 동태평양은 홍수. 예, 맞습니다.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분의 서태평양의 기압은, 자, A 시기 라니냐가 되면은 서태평양의 기압이 낮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라니냐 때는 동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지고 서태평양이 기압이 낮아져요. 엘니뇨 때는 반대로 동태평양의 기압이 낮아지고 서태평양의 기압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 값은 언제가 더 커야 돼요? 엘니뇨 때가 더 커야 되니까 A가 B보다 작다는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번. 그린 가는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해수면 기압 차. 네,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기압 차를 나타냈고, 그러면 이게 보세요.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의 기압 차가 양이 나타나려면 이게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엘니뇨 때,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은 어떻게 돼요? 동태평양은 저기압이고 서태평양은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 때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을 뺀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니은 시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엘니뇨가 되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는 요 시기는 라니냐가 되겠죠. 결국에는. 네, 이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역과 니은의 한 시기 중에 관측한 따뜻한 해수 중에 두께가 평년보다 두꺼워졌느냐를 봐야 되겠죠. 동태평양이 평년보다 온수 중에 두께가 어떻게 됐어요? 두꺼워졌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언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엘니뇨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나는 엘니뇨 시기니까 니은 시기에 해당이 돼야 돼서 틀렸고, 서태평양 적도 해역과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 차는 언제가 더 큽니까? 라니냐 때가 더 큽니다. 알겠어요? 왜? 더 서태평양이 많이 올라가고 동태평양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 차는 라니냐 시기가 엘니뇨 시기보다 더 커져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 해서 구름의 양은 수온이 높고 기압이 낮을 때 커지니까 엘니뇨 때 더 구름의 양이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엘니뇨하고 라니냐를 해석을 하는 걸 수온, 구름의 양에 따른 지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기압, 온수 중의 두께, 이 5가지 조건에서 판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 5가지 조건, 첫 번째 뭐예요? 수온차, 온수 중의 두께, 그 다음에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해수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그 다음에는 구름의 양, 구름의 높이, 뭐 이런 것들. 알겠죠? 기압,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엘니뇨하고 라니냐 시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